제가 유튜브 같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뭐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속도는 조금 이제 시장의 발작을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회수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뭐 자산 버블이 붕괴할 수도 있고 또는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현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양극단을 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봤는데 유튜브 또는 이제 블로그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니다. 지금 현재 양적 완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났고 테이퍼링이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반면에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봐라. 이러니까 일본의 부동산의 폭락처럼 자산버블 붕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주장하는 주장들이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라고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면 그 생각에 그 끌려가는 대로 이쪽으로 생각이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뭐 기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강력하게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전문가분들도 이 용어를 혼동하시는데 용어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자산 가치와 연동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치를 연동하면 안 된다. 예, 인플레이션은 우리들의 소비 품목의 가격 상승이에요. 인플레이션 현상. 쉽게 말하면 물가 상승이에요. 그것과 자산 가치 상승은 다른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플레이션율 혹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여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결국은 소비재의 가격 아니면 투자 대상의 가격. 다른 거예요.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마치 자산 버블하고 유사하게 생각하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먼저 인플레이션은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체감하시는 물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댓글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대표님은 혹시 체감하시는 물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오르는 거는 맞는데 대략 물가 상승률을 숫자로 그냥 한번 짚어보겠다. 내가 체감하는 물가는 요 정도다. 체감 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한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10%, 20% 뭐 이 정도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산업에 영위하고 계시느냐, 어떤 종사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체감 물가가 다 제각각 다릅니다. 특히 주부 여러분들이시라면 소위 그 체감 물가는 식탁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식탁 물가나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대표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철강 산업에 계세요. 철강을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 원자재를 가지고 부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 대표님은 이 철강 스크랩 가격이 너무 치솟아서 구하기도 힘들 만큼 치솟아서 죽겠다는 겁니다. 이 대표님의 체감 물가는 철강 가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뭐 가격을 많이 인지를 못하는데 어쩌면 주유소에서 주유를 종종 하니까 주유소 이 주유 가격이 제 체감 물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 경유가가 올라가니까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가 소비자 물가랑 다른 거 이유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러분의 소비 품목을 460여 가지를 그것의 가격 등락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일부 가격의 등락이 아니라 460여 가지 품목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은 일부니까 더 크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호박은 어제 1,000원이었는데 오늘 2,000원이에요. 100%나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체감 물가랑 원래 다른 거다. 두 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은 비교 연도가 있어요. 바로 전년 동월이에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데 체감 물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전년 동월을 보통 잊으세요. 그렇죠. 어제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으면 지난주 주유한 가격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체감 물가예요. 원래 체감 물가는 높은 거예요. 원래부터 높다. 원래 높은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체감 물가 상승률은 소위 가격이 떨어질 때는 보통 체감하지 않아요. 맞아요. 호박 가격이 1,000원이던 게 2,000원이 됐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1,000원이 돼요. 이 떨어지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올라가는 것만 받아들여요. 체감 물가는 원래 높아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런 겁니다.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와의 괴리가 나타난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주제예요, 다른 주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될까?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현상인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의 가장 안정적인 물가가 2%입니다. 이건 제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결정해요. 그래서 지금 2010년대의 목표 안정 물가 2%예요. 왜냐면 중앙은행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유가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거죠. 근데 2%라는 물가 상승률을 하회하면 금리를 인하해야겠죠. 금리를 떨어뜨려야 저물가에서 적정한 물가로 가겠죠. 반대로 너무 고물가면 금리를 인상해야겠죠. 금리를 인상해야 물가가 안정화되겠죠. 통화정책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이루는 게 중앙은행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을 늘 계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대략 한 2.5%예요. 근래 몇 개월 동안 대략 2.5, 2.6, 2.4 이렇습니다. 근데 이 2.5%라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과 비교한 거라는 거예요. 전년 동월이 어떤 해였어요? 2020년 팬데믹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찍었던 엄청 낮았던 모든 가격이 저 가격이었던 그때와 비교했을 때의 가격 등락률이 저는 반대로 오히려 고작 2.5%밖에 안 되네 라는 거예요. 별로 안 올란 거야. 별로 안 오른 거예요. 체감으로는 그렇지만 예. 사실상 안 오른 거다. 체감은 여러분이 그러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내가 체감한 물가는 30%인데 무슨 2.5% 저 사람 거짓이네 가짜네 잘 모르네 이렇게 반응하시면 경제를 접근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체감 물가 상승률과 지표 물가는 원래 다른 거니까 원래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왜 2.5%인지 아시려고 하는 게 좋은 접근이에요. 그렇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고작 2.5%고 한국은행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올해 2.1, 내년 다시 1.5. 내년은 오히려 더 낫네요. 예. 그러니까 2%가 채 안 되는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건 한국은행의 전망이고요. IMF가 전망하는 세계 물가 상승률이나 선진국 물가, 개도국 물가 이런 모든 것들을 봐도 21년보다 2022년은 안정화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먼저 첫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 특히 이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인데 하나가 통화정책 때문이죠. 돈을 많이 푸니까. 근데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현상 어렵다. 두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요.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그렇고 그게 비용에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국제 유가도 2021년 4분기가 고점입니다. EIA의 전망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이 숫자는 책에 정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21년 경제전망책 제가 드렸잖아요. 네네. 거기에 제가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273페이지. 네.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셔라. 작년 여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투자하실 종목으로서 원유를 투자하셔라 그랬어요. 원유, 원자재나 원유를 투자하셔라.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정확하잖아요. 네. 근데 원유 가격이 이제 더 이상 22년에 계속 상승하지 않아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약화돼요. 또 세 번째, 공급망 병목 현상. 이게 21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반도체 수급 대란이라든가 이런 거. 네네. 이것도 22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만큼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강화되진 않아요. 장기화되는 것과 더 커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이 충격이 20년에 시작됐는데 확진자가 더 늘어도 더 불안하진 않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또 숫자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 되고 300원이 돼요. 계속 100원씩 올랐죠. 근데 상승률로 보면 100% 올랐다가 50% 오르는 거예요. 둘 다 100원씩 올랐는데 상승률로는 완전 반쪽 났잖아요. 이게 상승률의 개념이에요.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율은 상승률 개념이기 때문에 21년만큼 공급망 대란 그 현상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상승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인플레이션 없다는 걸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기가 어려워요. 첫 번째. 그 자산버블은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자산버블 현상은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현상이 장기화되기가 어렵겠다. 오히려
코로나19 직전까지, 코로나19 상황까지, 특히 20년 3분기, 4분기까지만 해도 계속 우려됐던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 우려였어요.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에 처하는 거 아니야? 마치 일본처럼. 근데 그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플레이션 우려에 처할 법했던 그런 나라가 다행히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 상승률에 근접하게 가줬다. 착한 인플레이션이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물가 상승이 너무 뼈아프게 다가오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여러분 체감 물가가 너무 높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체감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과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정책이 달라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한 정책은 좀 더 한국은행의 정책이고요. 체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재정정책, 기재부가 나서야 될 정책인 거예요. 수급 안정을 만드는 다른 주제의 정책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 현상은 상당히 어렵겠다. 여러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초인플레이션 맞아요. 체감 초인플레이션 현상. 많은 분들이 초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이제 예전에 그 독일의 상황이라든지 뭐 짐바브웨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서 왠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조금 어그로를 끄시는 그런 분들도 가끔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실장님께 좀 더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었던 아마도 거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더 유튜브 조회수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통화정책의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초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화정책 스탠스가 이미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 8월 달에 한 번 했고 11월에 또 한 번 인상할 것이라고 거의 누구나 예견하듯이 하고 있고 제롬 파월도 이런 2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압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커졌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는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조금 더 가파르게 인상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게 통화정책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본의 상황과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자산버블 붕괴 현상은 디플레이션이에요. 디플레이션이었다. 디플레이션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를 사시려고 하는데 태블릿 PC 가격이 다음 달에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거예요? 다음 달에 사실 거예요? 일단 기다려보겠죠. 기다려보시죠. 다음 달이 됐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사실 거예요? 또 기다려보시고. 한 번 더 기다려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격 하락은 또 다른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켜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 수요가 또 위축돼요. 수요가 위축되니까 또 가격이 추가적인 가격 하락. 이것을 디플레이셔너리 스파이럴이라고 표현합니다.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디플레이션에 한번 처하면 정말 그 국가가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절대 디플레이션에 처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 다행히 물가가 적정 물가화 됐다. 그래서 저는 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도 같이 하락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밟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